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모든 수업은 온라인에서 할 거다. 그리고 직장에서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매일매일 차고 다니고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벌금을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정신이 나갔다, 좀 머리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불과 1년 후가 된 지금 그게 현실화가 되어 있지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다르게 바뀌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주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현실 세계보다 좀 더 많은 시간과 많은 활동을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생소한데 두 가지 키워드에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넘어선다, 초월한다라는 메타라는 단어, 그리고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합치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현실을 초월한 뭔가 새로운 세상. 그런데 뭐 현실도 괜찮은데 굳이 왜 초월한 새로운 세상이 필요할까? 그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를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새로운 자극입니다. 인간은 늘 새로움을 탐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움을 탐닉하기 위해서 가보지 않은 것, 없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배입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지배적인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메타버스에 우리가 끌리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균형감입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균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극, 지배 균형이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를 향해서 나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세상부터 차례차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현실 세계의 어떤 스토리, 판타지와 어떤 편리성이 더해진 증강현실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증강현실 이야기 들으면 아마 증강현실 기술을 잘 안 써보신 분들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포켓몬. 이 포켓몬을 만들었던 회사가 나이엔틱이라는 회사입니다. 불과 한 5년 정도 전에 구글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이 나이엔틱이 만들었던 포켓몬고보다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증강현실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인그레스. 인그레스는 이제 포켓몬이 약간 좀 부드러운 콘텐츠죠. 캐치하고 모으고. 인그레스는 비슷한 증강현실 프로그램이긴 한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어떤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거대한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스파이, 양쪽 진영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하고 경쟁하는 형태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증강현실하면 게임 놀이에만 접목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예입니다. 뭐 쇼핑을 하거나 자료를 보거나 할 때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어떤 화면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대입을 해줘서 정보 탐색의 효율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증강현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서비스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같습니까? 좀 이상하죠?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의 아바타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는 아바타냐 하면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제가 사용하는 아바타입니다. 제가 직접 선택해서 눈도 설정하고 옷도 고른 아바타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바타를 갖고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 아바타를 증강현실 형태로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오버랩해서 뭔가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아바타를 가지고서 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바타를 가지고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낚시를 하거나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제페토 내부를 보게 되면 아바타가 사용하는 여러 콘텐츠, 보통 이제 아이템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대 기업들이, 그러니까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익숙한 뭐 나이키,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템을 사가지고 내 모습이나 내 방, 배경을 꾸며나가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는 뭔가 방을 꾸민다, 배경 꾸민다 하면 이미 없어졌던 플랫폼이긴 한데 싸이월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최근에 어떤 그런 특정한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 제페토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여기 증강현실 세계, 아바타 위주로 돌아가는 세계관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강현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뭔가 휴대폰 위에 오버레이 되는 어떤 게임으로 이런 증강현실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이제 증강현실이 적용되는 분야를 보게 되면 어떤 쇼핑이나 학술 연구 분야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소셜 미디어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도 증강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바타 기법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과연 이렇게 효율성, 환타지, 좋은 점만 있을까? 좀 생각해 볼 지점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가 과연 실제일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페토의 제 모습을 보면 저걸 인간 김상균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프로그램 중에 스노우라고 하는 사진 앱이 있죠. 우리의 얼굴을 마치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눈이나 피부를 마음대로 바꿔준다라기보다 거의 수선해주는 수준인데 스노우 앱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데 스노우로 찍힌 내 모습 또는 스노우로 찍힌 친구의 모습은 나나 그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실제로 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좀 모호한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자극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또 쇼핑하는 화면이 있죠. 쇼핑하는 화면에서 내가 바라보는 화면에 여러 가지 물건 정보가 추가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길을 가는데 길을 안내하는 영상과 추가적인 광고 메시지들도 보이는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실제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추가적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간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자극 중에 단 몇 퍼센트, 5% 미만밖에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버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내 눈으로 보는 정보들도 상당 부분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더 많은 자극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과연 내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자극이 강한 정보를 나한테 줌으로써 내가 원래 봐야 되는, 내가 원래 보고 싶었던 정보를 놓치게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나 자극에 대한 선택권이 내가 아니라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갖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는 라이프로깅이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좀 쉬운 개념으로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 또는 우리가 SNS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선 바로 그런 메타버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실의 내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살짝 드러내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약간 얹혀갖고 그걸 기록으로 만들고
나 혼자 보관하거나 누군가와 공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여러 소셜미디어. 근데 이렇게 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좋아요를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자기 가족이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 장면을 기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메타버스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괜찮을까? 좀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는 그럼 어떤 정보, 어떤 장면, 어떤 시간을 라이프 로깅하는 게 과연 합당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소셜미디어는 주로 내가 원했던 기록을 능동적으로 내가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이키 예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키는 2006년 정도에 애플하고 손을 잡고서 나이키 플러스 런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비 앱을 개발했습니다. 신발에 조그만한 장치를 부착을 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그 기록이 애플 디바이스로 넘어가서 뭔가 달린 속도, 시간 같은 걸 체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만들었던 거는 뭐냐 하면 퓨얼밴드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뭔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 차고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칼로리를 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기록을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퓨얼밴드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전략을 한 번 더 바꿉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몇 단계가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이키가 바꿨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부터 몸에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만 그냥 기록하면 좋겠다. 이 밴드를 손에 차는 것조차도 뭔가 무리다.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역시 스마트폰이다라는 겁니다. 뭐 현재 인류를 보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스마트폰을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신체 자각의 범위 안에 이미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두 가지 앱을 바탕으로 나이키는 이 서비스를 집중화시켰습니다. 바로 달리기 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홈 트레이닝 하거나 혼자 운동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앱으로 사업을 집중화시켰습니다. 나이키가 도대체 이런 작업들을 왜 할까? 개인의 운동 기록을 가져다가 도대체 뭐에 쓰기 위해서 나이키가 이것을 할까? 바로 그 운동 기록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달리는 경로에 무언가 광고를 띄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운동 패턴에 맞는 새로운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어디에다가 상점을 만들고 어디에다 광고를 올리면 좋을지도 미리 계획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능동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기록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누적하고 있는 기업이 나이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의 최근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한 200조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큰 수치다라고 볼 수 있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나이키의 경쟁 기업하면 퓨마, 아디다스 같은 회사가 떠올려질 겁니다. 그 나이키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기업이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의 시총은 나이키의 분류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5년 전부터 나이키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높여놨고요. 그런 투자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수집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시킨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소셜미디어가 중심이 된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주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적인 생활을 할 때 나와 소셜미디어에 비춰주는 대중적인, 사회적인 나의 모습이 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좀 이중인격 같다. 마치 그 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안 좋다라는 측면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사실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사적인 생활,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화장도 안 하거나 만약에 뭐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처럼 올리진 않잖아요, 소셜미디어에. 그런데 그렇게 안 올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사적인 자아와 대중적인 자아, 사회적인 자아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자아의 합이 원래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뭔가 나쁘게 보거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자아가 여러 개의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이제 운동복 또는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라고 하게 되면 김상균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강의라는 교수일 때의 자아와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의 자아,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또 뭔가 활동할 때의 자아가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그 자아가 달라지는지를 그 사람의 라이프 로그를 열심히 분석을 해서 서로 다른 메타버스에 사는 페르소나에 맞게끔 제품을,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 기업을 더 따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보통 혼자 기록하는 사람들보다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록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례식장 기록까지 공유하는 이유는 결국 남의 관심,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삶의 기록을 개인이 간직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공유하면서 타인의 인정, 타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디지털화된 스캐너 상자에 중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현대인은 그렇게 좋아요 버튼에, 조회수에 열광을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 세상이 나를 많이 칭찬해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쓴 글,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나한테 귀를 기울이거나 내가 쓴 글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에 조금 더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부족한 칭찬이라고 하는 보상을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받으면서 부족한 칭찬 때문에 현재 배가 고픈 뇌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디지털 스캐너 상자로 안 좋게 보기보다는 칭찬에 배고픈 이들을 돕기 위한 뇌를 위한 하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세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거울에 약간 비춰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그냥 봐도 되는데 거울에 비춰서 약간 더 예쁘거나 약간 더 효율적이거나 약간 더 크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울 세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앱 쓰십니까? 이 앱 안 쓰신다라고 답변하신 분은 굉장히 희박하실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메신저 앱 중에 한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앱이 이겁니다. 카카오톡. 예. 하루에 순 사용자가 한 3,8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걸 눌러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의 가치를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가치, 그리고 이 기술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제의 가치, 그리고 이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 고객 기반 또는 네트워크 가치라고 부르는데 카카오톡의 현재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바로 고객 기반의 가치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사용하는 95%, 3,800만 명의 유저가 이 플랫폼에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이걸 가지고서 다른 거울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를 놓고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술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자리가 있는데 차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차를 가져가야 돼요. 카카오 내비를 켜가지고 운전해서 쭉 갑니다. 자, 이제 근처에 갔는데 주차장을 찾아야 되겠죠. 차를 세워요. 주차도 역시 카카오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을 한잔 하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대리기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카카오에서 대리기사님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차를 두고서 택시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도 역시 카카오가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봤더니 오늘따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안 멀어. 자전거 길까지 카카오가 안내해주고요. 아직 대중교통이 있어.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해도 카카오가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라고 해도 이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은행, 증권 또는 전자지갑 모든 것을 카카오가 다 대리해주고 있죠. 심지어 동네에 있는 이발소, 헤어샵도 카카오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의 하나의 유니버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카카오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있죠. 예, 지구에서 가장 큰 호텔을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한국 어디에서나 어떤 음식까지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도 바로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의 메뉴판인데 이 메뉴판에는 없는 음식이 없어. 그리고 주문만 하면 그 식당 주인이 어디까지든 다 갖다 줘. 엄청나게 큰 식당이야 라고 오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거울 세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분절되어 있는 자동차, 여러 군데 분절되어 있는 숙박업 또는 식당들을 하나의 큰 거울에 비춰가지고 그걸 다시 원격지에 있는 저한테 작은 거울에 대입을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울 세계의 문제점도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을 어떤 각도에서 비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보게 되면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제 방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통이 좀 문제가 생겨서 망가져가지고 주문했는데 이게 한 보름째 안 오고 있어요. 보름째 안 오고 있어 연락을 해봤더니 택배 회사 분들이 파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택배 기사님들이 뭐 하다못해 쌀을 주문했을 때도 쌀을 10층까지 짊어지고 와 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무거운 또 생수를 주문했는데 수레에 끌고 들어오면 현관이 망가지니까 짊어지고 와.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택배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잘 보이는가? 보이지 않죠. 제가 제 택배 앱을 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동화같이 나와요. 저 멀리 있는, 저 부산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쓰레기통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예쁜 자동차에 담겨가지고 깜빡깜빡 하면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뒤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무거운 짐을 올렸다 내렸다고 땀을 흘리고 뭐 아파트에 있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각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울 세계는 큰 거울에 많은 작은 분절된 것들을 모여갖고 비춰주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조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약에 식당이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는데 거울에 비춰서 거대한 배달 생태계, 배달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가치는 과연 누가 소유하는 게 맞을까? 라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거울을 만든 이 사람이 대부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거울에 비춰지기 위한 식당을 원래부터 만들었던 이들이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야 될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울 세계는 말 그대로 큰 거울이 있어서 작동이 되는 거긴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현실의 물건, 현실의 기업, 현실의 상점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큰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춘 현실을 과연 누가 가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메타버스는 어떤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세계가 담고 있는 가치는 주로 끝없는 소통과 다양한 놀이를 담고 있는 세계,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랑 요거. 예,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올해 좀 봤던 사례 중에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우리가. 대학도 못 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했던 이벤트인데, 미국에 있던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나의 이제 블럭 쌓기식의
게임이 있습니다. MS에서 갖고 있는 그 게임 내에다가 자기 학교를 그대로 옮겨서 재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 있는 푸드트럭까지 그 위치에 맞게끔 만들었더라고요. 또 일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식을 못하니까 졸업식장을 꾸며가지고 선생님을 초대해서 거기서 가상 세계에서 졸업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조금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 아는 분들이 좀 더 적은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얘입니다. 로블록스. 자, 이 로블록스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국내 어른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국내에 로블록스를 즐기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를 지켜볼 이유가 왜 있냐 하면 미국의 이제 아이들 중에 16세 미만 아이들이 로블록스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그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의 2.5배 정도 됩니다. 넷플릭스하고 비교를 하면 더 많은 시간의 갭이 발생합니다. 넷플릭스보다는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한 16배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길래 아이들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전체적으로 한 유저 수가 1억 2천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블럭을 쌓아가지고 자기만의 놀이터, 자기만의 어떤 게임할 수 있는 시설, 자기만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아가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태계인데 신기하게 이 생태계 안에서만 돌아가는 로벅스라고 하는 또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게임의 아이템을 로벅스를 갖고서 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직원을 고용해서 연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성인들한테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과연 그러면 이런 로블록스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마치 어른들 현실 세계 비즈니스 모델을 가상 세계에 끌고 들어가서 아이템을 만들어 사고 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과연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어떤 식으로 접목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명품, 패션 브랜드 사례를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기업 중에 루이비통, 잘 아실 겁니다. 루이비통이 작년 하반기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롤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게임 속 화면인데, 이건 이제 그 루이비통의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뭐 스킨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에서. 그래서 자기 옷도 될 수 있고 배경도 될 수 있는데 보통 $10 정도 내외를 주면 그걸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캐릭터한테 그걸 입혀가지고 게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제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롤을 좋아하는 세대들한테 소구를 하기 위해서 롤의 마크나 어떤 캐릭터들이 들어간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실제 루이비통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킷이나 이렇게 티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게임 로고가 들어가고 한 거니까 이걸 누가 사겠어? 너는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켓 가격을 제가 직접 조회해보면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일반적인 그 명품 패션 브랜드 가격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최초의 시도는 아니고요. 2016년 정도에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에 나왔던 이 캐릭터를 가지고서 루이비통이 이미 광고 모델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고요. 사실 이 화면에 나왔던 요 분은, 요 파이널 판타지 요 캐릭터는 이 전에는 루이비통 모델하기 전에는 프라다 모델도 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영국에 있는 다른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는 아예 게임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버버리가 만든 게임이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좀 인기 있었던 게 2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게 이 서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비서프라는 서핑 게임이에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을 깔거나 아이디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서핑할 때 입는 복장이나 서핑하는 그 도구들을 다 이 버버리의 문양으로 골라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뭐가 아쉬워서 게임하고 손을 잡고 게임 메타버스에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세대의 변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품 하면 갖고 싶은 브랜드, 갖고 싶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 이제 M세대나 G세대는 명품을 굉장히 좀 노화되어 있다, 노후화된 무언가로 나이 든 사람들의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시장 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6년이 지나게 되면 명품의 주 고객층, 그러니까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세대가 현재의 M세대나 G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즉, 명품 패션 브랜드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5년 이내에 M세대나 G세대의 마음을 잡지 못하게 되면 매출의 50%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M세대나 G세대가 주로 머물 수 있는 공간, 머물고 놀고 소통하는 공간인 게임 세계, 게임 메타버스에 점점 들어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메타버스도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의미 없는 놀이터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 많은 시간을 왜 거기서 수다를 떨고 왜 그 아이템을 사고 자기 캐릭터를 키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들도 많이 있었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아이템을 만들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상거래, 커머스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소통이 과연 현실 세계의 소통보다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적게 끼치느냐, 여러 연구를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 안에서 인간은 더 솔직하고 깊게 많은 소통을 해서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NPC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현존하는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떤 미디어로 접했던 메타버스 중에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대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 시점이긴 한데 큰 놀이공원이 있어요. 이 놀이공원의 테마는 뭐냐 하면 서부시대입니다. 서부시대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놀이공원인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NPC들이 로봇 형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VR 형태로 뭔가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3D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걸어 들어가서 현실 공간에 있는 로봇 NPC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부시대를 경험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임 미션,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농장주에 딸로 등장하는 여자 NPC가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 NPC를 희롱하는 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미션처럼 공유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그 NPC는 다시 초기화돼가지고 그 다음 손님하고 또 그런 안 좋은 일을 겪는데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 형태로 만들어진 NPC건 또는 아주 해상도가 떨어지는 도트 형태로 그려진 NPC건 간에 그 NPC가 결국 게임에서 또는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파트너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를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은 하면 여러분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존 하면 우리가 주로 온라인에서 책 파는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존 갔더니 편의점처럼 상점도 있더라. 아마존 마크 붙어 있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사실은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일반인들은 모르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 AWS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앞에서 제가 거론했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링크드인이나 트위치와 같은 여러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직접 자기가 서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한테 AWS를 빌려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를 뒷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아마존이 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13% 정도가 돼요.
그 비용, 그 매출이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에요. 아마존은 AWS를 가지고서 전체 영업이익의 66%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분야하고 AWS를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 비율이 다른 책을 팔거나 오프라인 리테일하는 거에 비해서 AWS는 13배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S도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기업입니다. MS가 갖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MS는 이미 여러 개의 태블릿이나 홀로렌즈와 같은 단말기,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한 단말기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데일리 유저가 보통 15억 명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 세계에서 15억 인구 정도가 페이스북에 계속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상현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발표를 했죠. 이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 공개된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겁니다. 인피니트 오피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공간, 넓은 공간에 모이다 보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기죠. 사무실도 도시에 가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가까운 공간에 나의 집도 있어야 되고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인피니트 오피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굉장히 안락한 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편리한 형태로 바꾸는 장치도 고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은 레이벤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살펴볼 기업은 텐센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게임 기업들을 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텐센트뿐만 아니라 게임 기업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텐센트 이야기만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텐센트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즐기고 있는 여러 게임들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들었던 제작사들의 상당 부분의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텐센트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를 잘 지켜보는 게 메타버스의 성장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가 과연 우리한테 유토피아적인 좋은 면만 보여줄 것이냐 걱정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3개, 4개 급마다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려놓고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걸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공격성, 강화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 앞서 이제 예를 들었던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데에서 직접 사용자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고 파는 형태의 행위들을 하는데 일부 메타버스에서는 사고 파는 행위까지는 인정하지만 사고 판 결과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사용자가 아닌 메타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의 소유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 같지만 과연 그 창조된 가치가 누구 것으로 귀속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결국 이겁니다. 현실과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현실을 포기하고 목 뒤에다 뉴럴링크를 꽂는 것처럼 그렇게 인류가 현실을 포기하고 버리고 메타버스로 도망, 이주를 할 것이냐.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현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새로운 보조수단이어야 될 것이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거대 기업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에 위성을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스페이스X는 현재 300개 정도 위상을 쏘아 올렸는데 12,000개를 채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이미 승인을 받긴 했는데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도 한 3,300개 정도의 위성을 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하늘에 있는 위성하고 지상에 있는 아이폰하고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음영 지역 없이, 시간의 딜레이 없이, 데이터의 제한 없이 지구의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달성되어 있는 세계를 과연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세 번째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왔던 이 첫 번째 인터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왔던 스마트폰의 시대가 있었고, 이런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앞으로 몇 년 이내 진정한 메타버스가 열리는 시대가 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 새로운 기회의 어떤 시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인터넷 시대에 내가 무언가를 못한 것 같다, 또는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쓰일 줄 모르고 무언가를 못한 것 같다라고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세 번째 기회를 메타버스에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